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어서는 등 연일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와 싸우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떤 변수가 될지, 또 급등 배경은 무엇인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원달러 환율 1,34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자세히 짚어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초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 추가적으로 드린다면 이 1,300원을 상회하는 이 환율은 1997, 8년 IMF 외환 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위기 때마다 닥쳐오는 그런 숫자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1,300원을 상회하고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 한번 드려보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7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회의록 공개와 함께 이번 주 주말 내내까지 펼쳐질 바로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것을 앞두고 시장이 경계감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인플레 고점 찍었구나, 피크아웃을 찍었구나.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행보 그렇게 강하게 안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안도감을 갖고 있다가 이번 주 들어서 회의록을 보니까 연준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죠. 회의록을 통해서 연준의 마음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안 잡혔구나. 계속 고공행진하겠구나. 그럼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 강하게 가져가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감, 그런 금리 인상 행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행보를 가져갈 수가 없지만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지겠구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를 여러분께 또 설명드린다면 두 번째는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매우 펀더멘탈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돈으로의 이동, 돈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그 두 가지 포인트라는 면에서 이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짚어주신 요인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면서 달러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져서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 당국도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잘 잡히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면 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제 채널을 갖고 있어서 많은 이 구독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자주 주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네네. 그 질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수입업자분들의 질문이 큽니다. 이 왜 그러냐면 수출업자 입장에선 그나마 이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니까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간 고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한 1년 동안 이런 볼펜을 납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면 이 볼펜을 100원씩 납품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지난 1년 전에는 이 볼펜을 수입하는 가격이 50원이었기 때문에 50원의 마진을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이 볼펜을 수입할 수가 있는 입장인 거죠. 지금은 100원으로는 도저히 납품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0원에는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성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입업체들은 굉장한 고충에 있고요. 환율 도대체 언제 잡힐까 이것을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이 고환율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출문도 닫힌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국가들의 수입업체들이 해외로부터 이 고환율, 왜냐하면 지급결제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수입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신흥개도국들이나 중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다 그런 수입을 하는데 부담이 계속 가중됩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해서 이 물건을 메꾸기보다는 다른 대체품을 자국 내에서 찾아보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계 주요국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파트너국들이 수입 문을 닫는다.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길도 약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수출은 어렵고 수입은 계속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입액이 증가하는 거죠.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까지 야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가뜩이나 이 물가 잡는 데 혈안인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수많은 곡물이나 원자재나 원유를 다 수입해다 쓰는데 그 지급하는 결제의 가치가 강해지니까 이 수입 물가가 안 잡히는 거죠. 수입 물가가 잡혀야 생산자 물가도 잡히고 그래야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데 소비자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고환율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또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네. 세계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내놓는 발언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22년 이 하반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숙제 그것이 물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논제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2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정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인플레이션 구조적인 요인이다. 23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런 논쟁이 어떻게 더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다른 말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두 가지 논쟁 중에 어떤 쪽에 더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서 그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정점을 찍고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것에 지지를 만약에 한다면 그럼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주춤해지고 이런 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인플레이션 더 고조된다, 장기화된다. 그러면 물가 잡기 위해서 더 인플레이션 파이팅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 자이언트 스텝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 고환율 문제가 더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잭슨홀 미팅 결과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연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투자 스탠스를 가져가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또 기업 경영자 여러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해서 행간을 읽어나가시면서 경영 전략을 정확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한운 금통위가 내일 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네. 0.25%포인트를 올리는 방안이 지금 조금 더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베이비 스텝이죠. 이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고물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죠. 네. 우리나라 6.3%라는 이 물가 상승률은 역시 24년 만에 최고치니까 우리나라도 초인플레이션 시대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행보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고환율 문제가 크게 화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까지는 거의 100% 경제 전문가들이 베이비 스텝 인상할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고환율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부상하고 있으니까 이 환율 문제를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빅스텝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율 문제, 가계부채 문제, 뭐 부동산 문제, 물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하고 혹은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과 같이 따라갈 경우라면 그러면 상당한 경기 침체를 용인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그 경기 침체도 굉장히 무서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방어하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물가 잡는 데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에 더 무게를 실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경제 상황이 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것 어렵습니다. 같은데 네. 지금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5%에서 네. 이제 5%로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내일 이 금통위의 그 의사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네. 너무나 이 현실 경제가 실물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다려지는데 작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중간에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두드러졌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것마저 예측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1.5%를 작년에 전망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목표 물가가 2%니까 2%도 밑도는 그런 낮은 저물가를 걱정했던 그런 경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또 4월 들어서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고요. 역시 내일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또 한 번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8월을 지내고 있지만 1월부터 7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이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1월부터 7월까지의 물가 상승률 이 성적표를 반영해서 조정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당연히 5% 혹은 5%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2년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높은 이 고물가 시대, 24년 만에 최고치인 고물가 시대에 직면해 있고 특히 이 8월, 9월도 녹록지 않죠. 추석을 맞이하고 농산물 공급은 부족하고 또 고환율 시대에서 비축분을 해외로부터 사오기도 부담스럽고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5%를 상회하는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제 기사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한국과 중국 오늘로 이제 수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뭐 최대 1위 교육국이기도 하고 때려야 네. 뗄 수 없는 사이인 건 맞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중 수교 상황, 무역 네.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1992년이죠. 네. 정확히 30년 전 네. 그때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한중 수교가 어쩌면 중국의 WTO 가입보다 약 8년 정도 먼저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200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수교를 했다. 그러니까 수교를 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수출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수출 파트너는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그 품목이 완제품이 아닙니다. 1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비재라고 하는데요. 그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와 산업재를 수출하는 그런 교역 파트너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거기서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력 그리고 여러 생산 설비를 활용해서 그것을 이제 우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과 수출 교역이 성사되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물론 제1의 교역 대상국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세 번째 교역 파트너국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92년 그리고 근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규모가 더 컸었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역 구조가 무역 흑자 기조가 유지되다가 계속 들어서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많은 그런 국면에 놓이게 된 것이죠. 1992년과 지금 2022년이죠.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결국은 그때의 교육 조건과 지금의 교육 조건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한중 FTA 뭐 개정이라든가 혹은 뭐 치포 가입이라든가 또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무역 조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외교적인 협상을 다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최근에 저희가 요소수 대란 사태를 봐도 그렇고 네.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네. 이를 두고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을 다변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계속 끊임없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네. 한국의 제품과 중국의 제품의 차이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출하는 주력 품목들도 거의 유사해졌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우위와 뭐 열의가 물론 있겠지만 이걸 이제 수출 경합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이나 중국이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이나 그 품목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둘이 경쟁하는 모습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중국과의 어떤 경합도를 벌리기 위해서 더 기술을 고도화하고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공급이라는 면에서 마그네슘, 니켈, 요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원자재를 오로지 중국에 편중되게 의존해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사드 보복이라든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이런 경제 보복이 있을 때 너무 크게 흔들리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중 FTA 개정이라든가 외교적인 협상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 중국에 대한 편중된 의존도를 전환해서 수입 의존도를 좀 다변화하는 다른 교역 파트너국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